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 세상에는 늘 나보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정도 벌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더 돈이 많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금세 기가 죽는다. 그처럼 한번 돈을 쫓기 시작하면 그 삶이 끝날 줄을 모른다. 1억이 있으면 10억 부자가 부럽고 10억이 있으면 30억을 가진 사람이 부럽기 마련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아무리 벌어도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막연히 돈을 쫓는 삶이 금방 불행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같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50억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남들이 아무리 겉으로만 태어난 척 하는 거야. 속으로는 부럽겠지. 저런 걸 바로 정신승리라고 한다니까? 하며 비아냥대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목표는 50억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생 목표는 각자 따로 있다. 사업 규모를 더 키우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등등.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흥청망청 돈을 쓰고 과시하며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지금처럼 자신이 원하는 삶에 집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한 공부도 열심히 한다. 딸아, 너는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는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들은 돈을 쫓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돈이 그들을 쫓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그들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 부자의 품격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매달 돈에 쪼들리는 너에게 이런 이야기는 남의 일처럼 들릴지 모른다. 너는 그저 하루빨리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인생을 일찍 그려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는 1년에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20만 달러를 버는 세계와 나는 11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를 버는 세계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후자를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교 심리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친구가 산 명품백이 부러워 무리를 하게 만들고 비싼 외제차가 부러워 빚을 내면서까지 그것을 사게 만든다. 남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나도 그것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조급함이 들기도 한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꾸만 금전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돈을 모으기는커녕 대출을 갚기 위해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태에 이른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고 꼬집기도 했다. 문제는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비교 심리의 덫에 빠지지 않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다. 평소 부동산과 주식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주식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치솟는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 관심을 보인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보면 괜히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우울해한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나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릴 때도 있다. 왜 우리는 비교를 멈추지 못하고 자꾸만 스스로 불안에 시달리는 걸까? 그 문제를 고민하던 중 나는 의외의 곳에서 해답을 찾았다. 내가 보기에는 날씬하고 예쁜데도 항상 뚱뚱하다고 생각해 괴로워하며 15년간 폭식과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한 후배가 있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 조언을 해주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언니, 저도 다 해봤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잘 버티다가 날 잡고 폭식을 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며 울상을 지을 때도 있었고,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다며 기분이 좋다고 말한 것도 잠시,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살이 찌고 있다며 낙담한 적도 있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피부는 푸석해져 갔고 머리숱도 줄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더구나. 그런데 시간이 흘러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더니 어느 순간 다이어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살이 쏙 빠져 있었다. 깜짝 놀라, 아니, 어디 아팠었니? 아니면 아이 키우는 게 힘든 거야?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하고 물었더니 후배의 대답이 너무 의외였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이렇게 충만하고 기쁜 일인지 몰랐다고. 결혼을 하고 안정감이 생기니 애정결핍이 충족되면서 더 이상 폭식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살이 빠져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을 하는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편안하고 밝아 보였다. 결국 그녀를 15년 동안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하며 미치게 만든 주범은 마음속의 허기였다. 애정결핍이 폭식을 하게 만들었고 폭식 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마음이 채워지니까 더 이상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폭식 증상도 말끔히 사라졌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 돈을 다루는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돈 얘기만 나오면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든지, 친구 집들이에 가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가인지 전세인지 집요하게 궁금해하고, 괜시리 울적한 마음에 퉁명스러워져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스스로가 참 못나게 느껴지지만 통제가 잘 안 되는 감정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너의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마음가짐의 문제에 가깝다. 500만 원만 있어도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두렵지 않지만 같은 500만 원이 있어도 경제관념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다면 너도 모르게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이루고 싶은 경제적 독립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너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이고 네 힘으로 벌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이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생각해보면 너의 욕망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스텝들이 필요할지 계획을 세우고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한다. 너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너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게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자꾸만 움츠러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다. 가진 재산이 500만 원 밖에 없어도 경제적 플랜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으면
남들 앞에서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는데 나만 뒤처지면 어쩌나 조바심이 나서 뉴스에 나온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전 재산을 떡하니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끙끙거리고 있다면 평소 커피 한 잔 사 먹을 때는 500원 아끼려고 몇백 미터를 더 걸어가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지름신이 강림해서 필요 없는 물건을 마구 사들이고 있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불안이 너를 잠식하게 두지 말라는 말이다. 앞서 얘기했듯 해결책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다. 매달 30만 원이라도 너가 미래를 위해 적금 통장에 불입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 자체가 너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너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지금 부자이지만 너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면 그 사람보다 불행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면 안정감을 느끼는 동물이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신감이 피어날 것이다. 부자들이 월급을 결코 우습게 보지 않는 이유. 미국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샌딜 멀레이너성과 프리스턴대 심리학과 교수인 엘다 샤퍼는 결핍의 경제학을 통해 결핍이 사람들의 행동과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결핍이 지나칠 경우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만 온통 매몰되어 다른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일수록 친구를 제대로 사귀기 어렵고 시간에 쫓기면 쫓길수록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 극단적인 결핍은 악순환을 일으킨다. 나는 그러한 극단적 결핍의 폐해가 큰 분야가 돈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월급이 들어왔는데 카드값이 나가고 나면 쓸 돈이 없다고 해보자. 그러면 다음 달이 아니라 당장 다음 주 생활비가 걱정되면서 초조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터널 시야에 빠지기 쉽다. 터널 속에서 터널 입구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까맣고 한 줄기 빛만 보인다. 즉, 돈 문제 말고는 아무 것에도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와 만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를 신경 쓰게 되고 돈 얘기가 나오면 괜히 혼자 자존심이 상해서 평소 같으면 농담으로 넘길 얘기에도 자극을 받고 발끈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돈에 쪼들리기 시작하면 생활이 궁핍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관계마저 틀어지기 십상이다. 무성 영화 시대 최고의 배우이자 감독으로 꼽히는 찰리 채플린은 영국 빈민촌에서 태어나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추위, 배고픔, 그리고 가난에 대한 수치스러움은 한 사람의 정신세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궁핍은 매력적인 것도 유익한 것도 아니다. 가난은 나에게 부자나 상류 계급의 미덕과 우아함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 가치관을 왜곡시켰을 뿐이다. 실제로 채플린은 성공을 거둔 뒤 돈 문제에 지나치게 인색했다고 한다. 돈을 아끼려고 옷을 안 갈아입다 보니 옷에서 악취가 나기 일쑤였고 지인들과 식사 자리가 생기면 돈을 안 내려고 일부러 지갑을 안 가지고 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지독한 가난의 경험이 두고두고 그를 위축시키고 시야를 좁게 만든 것이다. 내가 취직하고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샀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비가 억수로 오는 날 그 가방을 신주 모시듯 감싸안고 뛰었더니 친구가 한마디 했다. 그럴 거면 우산은 왜 쓰니? 네 머리랑 옷은 다 젖었는데 가방만 젖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렇지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야? 그때 느꼈다. 명품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연히 가방을 챙기기 전에 나부터 챙겼을 것이다. 아니, 가방이 젖는 것쯤은 솔직히 신경도 안 썼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들고 다니라고 만들어진 그 가방을 너무 아까워 몇 번 쓰지도 못했다. 그럴 거면 애초에 그 가방은 사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감쌌고 덕분에 나는 생쥐꼴을 면치 못했다. 본말전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사건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휘둘리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알게 해준 것이다. 내가 무언가에 휘둘린다는 것은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림을 뜻한다. 가방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가방을 모시는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 더 큰 문제는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른다는 것이다. 생쥐꼴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돈에 휘둘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해도 철저히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형편을 확 조여와 순식간에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러므로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피치 못할 사고가 생겨도 재정적으로 쪼들리지 않게끔 자산을 잘 관리해 두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재정적인 안전감이다. 안전감은 말 그대로 한번 실패한다고 해도 내 인생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뜻하는데, 안전감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안정감과 안정감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둘은 엄연히 다르다. 안정감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는 정적인 상태를 말한다. 반면 안전감은 오늘 설사 실패해도 내일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동적인 개념에 가깝다. 이때 가장 쉽게 재정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방법은 월급을 받는 것이다. 쇼핑에 실패해도 투자한 주식이 조금 빠지더라도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있으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계좌가 반토막 나더라도 월급이 있으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월급이 없으면 매달 나가야 할 생활비와 고정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 그래서 기업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자산 관리에 있어 매달 규칙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매달 일정한 돈이 수입으로 들어와야만 생활비를 비롯해 써야 할 고정비용을 무리 없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은퇴를 했는데 1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모아둔 돈이 전혀 없거나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없으면 당장 생활비가 없어 쩔쩔매게 된다. 반면 은퇴를 했는데 8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모아둔 돈이 7억 있다면 그 돈과 그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생활비를 쓰면 된다. 친하게 지내던 회사 후배는 재작년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다. 코인, 아파트, 주식 등 모든 것이 오르는 통에 가만히 있으면 벼락 거지가 된다는 말이 유행하던 때라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문제는 모아놓은 돈은 4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급한 마음에 대출을 받아 8억이 넘는 아파트를 덜컥 사버린 데에서 불행이 시작됐다. 당시 후배는 첫 아이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출 금리가 낮아 남편의 월급만으로도 감당이 가능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매월 원금 상환은 별개로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 넘어가 남편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후배는 고민하다가
아이를 예정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복직을 선택했다. 두 돌까지는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키우고 싶었는데 그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다시 맞벌이를 하자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 그녀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언니, 월급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회사 다니려고요. 이것이 바로 재정적 안전감이다. 다행히 그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한 경우라 원활할 때 바로 복직을 할 수 있었지만 만약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었다면 선택지는 훨씬 좁아졌을 것이다. 천금 같은 아파트를 눈물을 머금고 다시 팔아야 했을 수도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불러만 준다면 감사하다며 마음에 차지 않고 적성에 맞지도 않는 회사에 들어가야 했을 수도 있다. 후배는 아파트를 사고 대출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가 이렇게 자신을 옥죄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물론 부동산은 내가 원활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을 살 때는 신중해야 하며 대출을 받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는 있었다. 다만 그 일이 자신에게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칫 방심하면 돈은 우리의 목줄을 죄고 이리저리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영끌족이 되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처럼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재정적인 안전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금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월급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너가 월급을 250만 원 받고 있다고 해보자. 대기업에 다니거나 금융업계에 다니는 네 동기들의 월급에 비해 너무 적다고 우울해할 수도 있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자면 250만 원은 7억 원의 상가나 꼬마 빌딩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7억 원짜리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매달 4%, 250만 원가량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 등 어떤 형태의 부업을 한다 해도 그것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수입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매달 나가야 할 고정비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200만 원, 3월 달에 300만 원을 벌면 한 달 평균 수입은 200만 원이지만 달마다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비용이 110만 원이라고 하면 1월 달에는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 10만 원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한다. 여윳돈이 없을 경우 돈에 쪼들리게 된다는 얘기다. 부정기적인 수입에 기대어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금 흐름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삶이 윤택해진다. 월급처럼 규칙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릴 수 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입이 있으면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 250만 원이 중단이나 차질 없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그것으로 이번 달은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안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월급의 힘은 생각보다 세다. 그러므로 회사를 그만둘 때에는 이직할 곳이 정해진 게 아니라면 현금 흐름이 끊길 것을 대비해 6개월 정도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한 다음 그만두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 어느 회사든 불러주기만 하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돈은 있을 때는 몰라도 없을 때는 이렇게 무서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삶을 절박해지게 만든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입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러니 돈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면 당장 쓸 생활비가 없어 손실이 난 주식이라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언제 어디서든 재정적인 안전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그것이 경제적 자유의 기초가 됨은 물론이다.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너도 알다시피 나는 어린 시절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랐다. 20년 넘게 살다 보니 그 집 곳곳에 켜켜이 쌓인 추억도 많았다. 그런데 21살 때 엄마를 갑자기 여의고 난 후 집에 있으면 곳곳에 묻어있는 엄마와의 추억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는 이제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다.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남겨진 사람은 또 살아가야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경기도 일산으로 이사를 가자고 했고 나와 동생들은 그러자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2002년 아버지가 집을 내놓을 무렵 갑자기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하더니 금세 매매가가 4억 원으로 올라갔다. 나는 아버지한테 가격이 올랐을 때 빨리 팔자고 했고 아버지는 4억 5천만 원에 집을 내놨다. 일주일쯤 지난 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바로 입금을 하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2천만 원을 더 얹어 4억 7천만 원에 집을 팔았다. 원래 움직였던 가격대에 비해 2억 원을 더 챙긴 것이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은 20억 원이 넘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고두고 아파트 판 것을 후회했고 나도 그 아파트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했다. 내가 아버지를 부추기는 바람에 괜히 집을 판 게 아닐까 하는 왠지 모를 죄책감에 시달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그때 자산의 가격이라는 것이 절대 고정적이지 않으며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좋은 물건일 경우에는 기다리면 그 가치가 얼마나 높게 상승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가장 좋은 투자란 싼 물건을 골라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임을 몸소 경험한 것이다. 물론 다시는 그런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네 아빠와 결혼하기 전부터 집을 보러 다녔고 결혼 후에는 내 집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움직였다.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러다 결혼하고 1년 후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아 네 아빠와 상의를 했다. 모아놓은 돈은 많지 않지만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집이면 맞벌이니까 감당 가능할 거라고 보고 동네를 몇 곳 정해 부지런히 집을 보러 다녔다. 그날도 열심히 발품을 팔다 매물로 나온 집이 있다기에 공인중개소 소장과 함께 보러 갔다.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었다. 난감해진 소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더니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는 대뜸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어댔다. 야, 이 도둑놈들아. 지금 시세가 얼만데 3억 3천만 원을 얘기해? 4억 아래로는 죽어도 못 팔아, 이 날강도들아.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보러 간 우리는 얼굴이 벌개질 수밖에 없었고 소장은 부인과 상의 없이 남편이 단독으로 집을 내놓아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며 사과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근처 분식집에 밥을 먹으러 갔고 그리 좋아하는 떡볶이와 라면이 나왔는데 둘 다 쉬 젓가락질을 하지 못했다. 30여 분의 침묵 끝에 네 아빠가 마침내 입술을 떼고 한 말. 쌍! 한 번도 내 앞에서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네 아빠 입에서 육두 문자가 튀어나오자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한다. 집 없는 서러움이 어떤 건지를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후로도 계속 집을 보러 다녔고 결국에는 집을 장만했다. 그게 직장생활 6년 차인 30살 때의 일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아버지가 대치동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나는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결혼 전부터 부지런히 집을 보러 다니지 않았을 테고 내 집을 장만하는 시기는 많이 늦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간절했다. 4억 7천만 원에 판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가고 15억을 넘어가는 것을 보며 더욱 간절해졌다. 그래서 나는 바쁘게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부동산을 공부했다. 그 덕분에 모두의 지상과제라는 내 집 마련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이룰 수 있었다. 전셋집에 살 때는 늘 불안감이 있었다.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빼줘야 한다고 말할까봐 혹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까봐 불안했다. 그런데 집을 사고 나니 이제 내 집이니까 우리의 집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집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될 권리를 얻는 것. 나는 결국 집을 사서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 어쩌면 투자자인 찰리 먼거가 나는 처음부터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고 말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하는 것. 사람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일지 모른다. 하지만 목표로 하는 돈이 얼마든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만 한다. 인생에서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노동을 통해서든 투자를 통해서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모든 사람은 나름의 의미에서 매일매일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기하듯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느냐고 물으면서도 주식과 펀드의 차이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언제쯤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하는 이들 중에는 아직까지 청약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수영을 잘하려면 동작부터 배워야 하고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부터 이해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해야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전부터 들어가고 보려는 것 같다. 그래, 한 번은 운이 좋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 공부 안 하면 결국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언제 어느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을 때 나는 그렇게 대답한다. 좋은 물건은 오늘이 제일 싼 법이라고. 당신이 사고 싶은 물건은 내일이 되면 더 오를 거라고. 그러니 공부를 하라고.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딸아, 너도 마찬가지다. 만약 너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해나가고 싶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돈 공부를 해라. 돈 공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너가 원하는 삶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테크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다. 2015년 독일 쾰른의
한 김나지움에 다니는 나이나 K라는 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독일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나는 곧 18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금, 집세, 보험 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시를 분석하는 데 능합니다. 그것도 4개국 언어로요. 물론 우리는 학교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배우지만 아무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조만간 졸업시험을 치르고 나면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살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나이나 K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으며 독일 전역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독일 정부까지 움직이게 했고 결국 110여 개의 고등학교에서 생활금융 과목을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사회탐구 9개 과목 중 경제 과목이 있지만 응시자 중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2%가 채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랍고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경제 과목이 어렵다는 이유가 크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리 역사의 뿌리 깊은 의식인 산업공상의 문화도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산업공상이란 선비, 농민, 장인, 상인을 말하는데 조선시대의 유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신분제도로 선비가 제일 위의 계급이고 그 다음이 농민, 장인 순이고 맨 아래 계급의 상인이 존재한다. 그에 따르면 상인은 가장 천하고 낮은 계급에 속한다. 지금은 그러한 신분제도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잔재는 남아있는 것 같다. 상인을 장사치, 장사꾼이라 낮춰 부르며 무시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돈을 밝히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본임에도 많은 이들이 나이나 K처럼 돈과 경제에 대해 잘 모르는 채 어른이 된다. 그런데 막상 사회생활을 시작해 돈을 벌면서 마주하는 현실은 가혹하기 그지없다. 혼자 독립해서 살아보고 싶어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전셋집 구할 돈이 턱없이 부족하고 수십만 원이 드는 월세는 비싸서 감당이 안 된다. 결혼식을 올리는 데만 최소 2,500만 원이 필요한데 연인이 생기기도 전에 막막한 마음부터 느껴진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받은 250만 원 남짓되는 월급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고 3, 4년 뒤의 삶도 그다지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초조해지고 불안이 엄습해온다. 언젠가 너가 그렇게 낙담하는 날이 온다면 나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두려워하지도 막막해하지도 말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공부하면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고. 혹시 72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봤니?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인 1400년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이자 수학자였던 루카 파치올리는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법칙을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금리가 2%일 때는 72 나누기 2를 한 36년이 필요하고 금리가 3%이면 72 나누기 3을 한 24년이 필요하다. 왼쪽의 표에 따르면 너가 만약 재테크를 하지 않고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현행 예금 금리는 3%이므로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들려면 24년이 걸린다. 그런데 만약 너가 같은 1,000만 원을 재테크를 해서 10%의 수익률을 올리면 7.2년으로 무려 16.8년이나 앞당길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너가 복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세계의 8대 불가사의 중 마지막은 복리다.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는 되레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복리란 원금에도 이자가 붙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서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볼까? 1,000만 원에 10%의 이자가 붙으면 1년 후엔 1,1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이자까지 합산된 1,100만 원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복리이다. 1,100만 원을 10%의 수익률이 나는 곳에 투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1년 후에는 1,210만 원, 2년 후에는 1,331만 원, 8년 후에는 2,360만 원이 된다. 더 나아가 매년 1,000만 원씩 적금을 들어 10%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년 차에는 1,000만 원에 대해 10% 이자가 붙어 1,100만 원이 되지만 2년 차에는 2,310만 원, 3년 차에는 3,641만 원, 10년 차에는 무려 1억 6,431만 원이 된다. 위의 표를 보면 해가 갈수록 금액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리해보자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뒤에도 그냥 1,000만 원이지만 그 돈을 복리를 이용해서 잘 굴리면 1억 6,431만 원까지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복리의 마법이다. 내가 너에게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를 시작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가 지금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는 대신 10%짜리 수익을 내는 상품에 투자하면 10년 뒤, 20년 뒤 복리의 도움을 받아 깜짝 놀랄 만한 돈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 월급이 적어 속상하다고 한탄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는 벌써 복리의 마법을 활용해 부자가 되는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해라. 그리고 종잣돈이 클수록 복리의 마법이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300만 원으로 2배 불리면 600만 원이 되지만 1,000만 원으로 2배를 불리면 2,000만 원이 된다.